잘 쓰셨습니까? 네.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좀 흥분을 해요. 여기 잘 보시고 다시 소득이 나오면 소탄에 곱하고 가격이 나오면 가탄에 곱하고 소의 소탄, 가의 가탄 교차 탄력성이 있으면 그 변화된 임대료, 가격 등을 곱해주면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나온다. 근데 그렇게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지루하니까 하나를 비워놓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가격, 소득 둘을 주는 건데 소득을 안 주고 소득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기 위해선 전체 수요량이 얼마 변했다를 줘야 되겠죠. 근데 가격 변화에 따라 그냥 암산해 보세요. 5%가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5% 증가로 끝났대요.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라 10% 증가한 거죠. 그럼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나눠주면 되죠. 나머지 하나로. 소득 탄력성이 있으면 소득 탄력성 나눠주면 소득 변화율이 나오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으로 나눠주면 소득 탄력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인 거예요. 걔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들은 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상호간의 대체재지 보완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면 뿔대, 안경. 그래서 대체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절 보세요.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이 있었고 비주기적 변동이 있었죠. 주기적 변동을 순환적 변동이라고도 하죠. 그럼 저점을 때리고 회복되는 걸 회복시장, 회복되다 못해 위로 치닫는 걸 상향시장, 정점을 때리고 하향해요, 후퇴해요? 정점을 때리고 후퇴하고 하향하죠. 네. 그래서 저점을 때리고 다시 뭐 한다? 회복하죠.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를 1주기, 정점부터 저점까지를 진폭.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주기와 진폭이 더 크고 길죠. 그래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어야 진폭이 큰 거죠. 그래서 약 2배 정도 주기가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균형을 못 찾아가니까 가격의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되시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이 있었어요. 그게 안정시장이죠. 불황이 강한 국면의 시장.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 적정 규모의 주택. 걔들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죠? 그럼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투기 수요 없이 실수요자 위주로만 시장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정시장에서의 기존 사례 가격은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니까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겠죠. 또 다른 거래 가격에 기준가로 작용하겠죠.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고개 드세요.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이걸 못 풀면 말이 안 돼요. 회복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수요끼리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요? 반대편 사람이 힘이 세죠. 공급자 중시 경향을 띠죠. 맞나요? 그러면 후퇴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은 초과 공급이죠. 그럼 누가 힘이 세요? 수요자 중시 경향을 띠는 거죠. 매수자 중시.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낮죠. 새로운 거래 가격이 하한가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죠. 새로운 거래 가격이 상한가죠. 되셨어요? 그 다음 비주기적 변동에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어떤 지역이 개발, 재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게 중장기적 변동이었죠. 올라가는 추세를 띈다, 내려가는 추세를 띈다. 그래서 걔를 추세적 변동이라고도 해요. 되셨어요? 그 다음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 계절적 변동. 그래서 겨울에 이사를 웬만하면 안 간다든가 겨울에 웬만하면 건축을 예전에 적게 했다거나 그럼 얘들이 계절적 변동이죠. 제일 중요한 건 지진, 홍수, 정책 변화 등은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왜?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무자기적 변동이었죠. 그래서 정책 변화, 1월 1일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됐다. 계절적 변동이다 그러면 X죠. 1월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8월 정책에 의해서 뭐가 변동됐다? 계절적 변동이다 그러면 X예요. 정책 변화니까 뭐다?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 단순, 명료.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기 때문에 규칙적이다, 불규칙적? 불규칙적. 명확, 불명확? 불명확. 그래서 투자할 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실제 풀리는지 볼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 5죠. 2번. 경기 측정 지표가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였죠. 건축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택이었나요?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가 협의의 부동산 경기죠. 거기에 상공까지 포함시키면 광의의 부동산 경기였고, 건물 짓기 위해선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 분양 실적까지 따지면 걔는 최강의의 부동산 경기였죠. 되셔야 됩니다. 그때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모든 투자 부문의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럼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에는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런데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물건이 잘 팔리니까 물건 팔기 위한 건물, 상업용 건물과 물건 만들기 위한 건물, 공업용 건물의 건축이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공의 건축 경기는 동시순환. 같은 방향. 그래서 주택과 상공은 역순환한다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 이따가 면담. 그래서 아주 솔직했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니까 얘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건축 경기니까 제일 중요한 측정 지표는 건축량. 근데 건축량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허가량이 있었고 착공량이 있었고 완공량이 있었죠. 허가, 착공, 완공이죠.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 따라가죠. 그래서 선행지표인지 동행지표인지 후행지표인지를 바꿔놓으면 그렇게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건축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늘죠.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기존 건물들이 거래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지표는 건축량이지 거래량이 아니었어요. 거래량이 변동되면 가격 변동되나요? 근데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경기가 좋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생산비 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되세요? 근데 어떤 지역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 경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도 측정 지표에 들어가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경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해 보세요. 임대료 수준이 높아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동산 경기. 임대료 수준이 높아요.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임대인이 늘겠죠. 네. 그럼 임대를 많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경기는 좋아지겠죠. 호황인 측면이 강한 거죠. 공실률이 작아요. 공실률이.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되시나요? 건축 허가량이 많아요. 그럼 지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허가량이 많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지. 그래서 건축 허가량은 건축 경기보다 앞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거죠. 선행 지표죠. 뭐보다? 건축 경기보다 선행하는 지표인 거죠. 근데 착공량이 많으면 지금 좋은 거죠. 지금 짓는 순간 좋은 거잖아요. 동행 지표죠. 건축 경기와. 그런데 완공량이 많아요. 그럼 완공량이 많으면 지금 좋은 건가요? 아니, 전에 좋았죠. 전에 지을 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건축 경기보다 뒤에 따라오는 지표죠. 후행 지표라고요. 그게 선행, 동행, 후행의 개념이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2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중 가격 변동은 보조적 지표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 불황을 단정함은 옳다고 판단할 수 없다. 맞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셨죠?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틀렸죠? 규칙적, 불규칙적? 불규칙적.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래요. 3번이 답이네요. 4번.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상향, 후퇴, 호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지금 이 호황이 틀렸죠? 지금 보세요. 회복돼서 상향되고 정점 때리고 후퇴하다가 하향해야지. 뜬금없이 호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X라고요. 그 다음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오류예요. 오류. 얘를 하향으로 고쳐놓으세요. 아예 고쳐서 맞는 문장입니다. 고쳐놓으세요. 하향으로. 5번. 택지 분양 실적 및 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죠. 측정 지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2번.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경기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다. 맞죠? 주택 건축 경기, 협의 부동산 경기.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불규칙적이며 비주기적인 순환. 맞아요. 3번.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 전쟁 등은 예기치 못한 사태죠. 자기적, 무자기적? 무자기적 변동이더라. 그 다음 4번. 부동산 경기는 부분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균치의 성격을 가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각 부분별로 다르죠. 그럼 걔들을 가지고 각각의 비율, 주택이 많으면 전체 중에 50%면 50%의 가중치를 실어주고, 상업용이 30%면 그렇게 가중치를 실어서 평균 내야지. 그냥 산술 평균하면 안 되죠. 가중평균의 동그라미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은 다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 질문. 감정평가론에서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격을 시산가격이라고 하죠. 시산가격, 시산가액을 최종적인 가액으로 고칠 때에는 감정평가사가 각 평가 방식에 의한 가액을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산술평균치로 구한다? 가중평균. 다시 정부가 떴을 때 개발되면 얼마, 개발되지 않았을 때 얼마. 그때 개발될 확률이 다르죠. 안 될 확률과. 그럼 각각의 가중치를 실어서 불확실성하에 현재 가치를 구하죠. 그래서 걔는 가중평균치, 산술평균치, 가중평균치. 어떤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호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과 정상적일 때의 기대 수익률과 불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이 다르죠. 그렇게 될 확률이 다르죠. 그래서 무슨 평균치? 가중평균치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평균 기대 수익률이.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평균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평균과 분산의 원리. 되세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부분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균치적 성격을 가지며 산술평균치라고 나오면 X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후퇴 국면과 회복 국면의 주기가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러면 X라고 그랬잖아요. 얘 X인 이유. 칠판 이쪽 보실래요? 산을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간다고 그랬나요? 그 다음 정점을 때리고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간다고 그랬죠. 굴러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 우측으로 경사가 졌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지금 우경사 비대칭 구조가 된 이유는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회복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근데 주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4번이 틀린지 아셔야 돼요. 얘 대칭 구조라고 얘기한 거죠. 비대칭이잖아요. 비대칭. 그 다음 5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얘가 주기적 변동이죠. 추세적 변동의 동그라미, 여기다 중장기적 변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중장기적 변동. 그 다음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의 비순환적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5점. 3번.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타성현상. 타성현상은 게으를 타자예요. 늦어지는 거야.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무언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걸 타성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 왜 시간차가 발생하죠? 시장에서? 수요 때문인가요? 공급 때문인가요? 공급 때문이죠.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타성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타성현상이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을 말하며 타성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정점과 저점의 격차는 일반 경기보다 크다. 정점과 저점의 격차의 동그라미. 이게 뭐죠? 주기예요? 진폭이에요?
진폭이 크다고 얘기한 거 맞죠? 네. 그 다음 2번.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상호 역순환적 관계. 상호 역순환 동그라미. 아까 설명드렸죠? 둘은 역순환이에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 하락만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 호황, 불황을 단정할 수 없고 4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중 건축 허가량은 허가받는 게 먼저예요. 선행지표. 착공량은 동행지표죠. 완공량은 후행지표 맞죠? 기억하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한다. 맞아요? 앞에서 가고 따라하세요.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 따라간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된다고. 지금 그 얘기죠. 바꿔놓으면 잡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5번. 특정 지역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래요. 상공의 부동산 경기도 호황이에요? 역순환이에요? 얘 둘 역순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적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순환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네. 순환 변동은 주기적 변동의 내용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1번.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금 투기에 의해서 가격이 거품 껴서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한 거잖아요. 그냥 그 상황인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2번.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얘는 뭐죠? 정책이죠. 정책의 변화는 뭐예요? 무작위적 변동이잖아요. 지금 순환적 변동 아니죠? 순환적 변동을 찾는 거예요. 매년 3월, 4월, 그 다음 9월, 10월에 주택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그럼 얘는 계절적 변동이죠. 되세요? 그 다음 4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원래 경제 성장이 되면 건축 허가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 자체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추세적 변동이라고 봐야지. 네,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얘는 주기적 변동은 아닌 거죠. 어찌됐든. 되셨어요?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순환적 변동을 찾는 거잖아요. 순환적 변동. 그 다음 5번.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6월을 정점으로 해서 회복기로 접어들었대요. 이 문제를 못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만 그냥 보면 정점을 기준으로 하면 정점 다음엔 뭐예요? 정점 때리면 후퇴잖아요. 후퇴. 네. 근데 지금 얘가 회복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 거죠.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얘가 정점을 때리고 회복기라는 순환적 변동 중에 하나의 국면으로 접어든 거잖아요. 이 자체 주기 변동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점을 때리고가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정점을 친 상태에서 회복기로 접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문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왜 주기적 변동인지만 아시면 된다고요. 지금 뭐가 떴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회복기, 후퇴기, 상향기, 하향기 얘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주기적 변동, 순환적 변동이라고요. 걔가 안 나오면 주기적 변동이 아닌 거예요. 되셨죠? 그 문제. 그래서 지금 얘가 기출 문제인가요? 예상 문제인가요? 예상 문제예요. 5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일반 경기는, 칠판 이쪽, 일반 경기는 주기가 더 길며 진폭이 더 크다. 틀렸죠? 부동산 경기가 그렇다면서요. 네. 2번. 일반 경기와 상공은 동시순환하죠? 정해관계 있어요. 주거용은 역순환이죠? 네.
3번 타성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타성현상은 늦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더 늦게 가죠. 후행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것 적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주식이 상한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그 인간이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때렸죠. 그럼 그날 저녁에 만나서 술 마시죠. 그럼 술집 주인이 돈을 벌었죠. 일반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럼 술집 주인이 집 사겠죠. 네. 그래서 일반 경기를 중심으로 주식 경기는 일반적으로 선행하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후행한다고요. 그런데 각각의 부동산의 용도별로 주거용 상공을 구분해 놓고 상공은 동시순환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거용은 역순환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역순환이잖아. 이걸 지금 문제로 낸 거라고. 지금 3번이 왜 틀렸는지 아시면 됩니다.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규칙적이면 주기적 X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5번.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건 2번이었죠. 2번.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의 주기가 동일하다. 얘 대칭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림.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확장 국면이죠. 이 국면으로 나눠보면. 얘는 줄어드니까 수축 국면이죠. 주기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죠.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6번.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기출문제가 더 쉽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했지.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9회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별로 다른 변동 현상. 5. 2번.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고 거래량이 많은 순간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죠.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둘은 대표적인 동행지표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선행지표. 얘는 동행지표의 대표 주자예요. 그럼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뭘 보면 알죠? 취득세, 등록세, 납부 실적을 보면 알죠. 그 내용.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 진폭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틀렸죠?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럼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문제 풀 때 뭐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의 새로운 거래 가격이 하한선 맞죠? 하한가입니다. 그 다음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공실률이 증가하겠죠. 사무실이 빌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25회. 자 1번.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낸다. 5죠? 네. 2번.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봅니다. 하향 국면 가격 하락이죠? 초과 또 대답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가격 하락이면 초과 공급이죠. 그럼 초과 공급이면 누가 힘이 세요? 반대편 수요자가 힘이 세다고 그랬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죠.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5번.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심이 되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힘이 세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하한가죠. 4번. 회복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회복 국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초과 수요. 공급자가 힘이 센 거 맞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 기존 가격이 하한가죠. 5번. 후퇴 국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초과 공급입니다. 맞아요. 초과 공급 누가 힘이 세요? 수요자. 그럼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기존 가격은 새로운 기준 가격의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가가 되나요? 상한가가 되나요? 아니,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잖아요. 무슨 가? 상한가. 상한가죠.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잖아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뭘 물어보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매수자 중심인지 매도자 중심인지,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그 내용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경기순환 국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하향 국면의 장기화는 공실률 증가로 인한 임대수익 감소 유발. 하향 국면이 장기화되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는 게 많겠죠? 공실률이 증가돼요. 그럼 임대수익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여러분, 이 건물에 공실률이 높아지면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건물주의 임대수익 당연히 감소하죠. 그럼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낮은 가격이라도 팔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하향 시장은 오히려 후퇴 시장보다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조만간 저점을 때릴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에는 상향, 하향, 후퇴, 회복 국면이 순차로 순환되며. 틀렸죠? 순서 바뀐 거 느껴지세요? 상향 다음에 뭐예요? 상향 다음에 정점, 후퇴. 후퇴하다 하향, 하향하다가 저점 때리고 회복. 바뀌었죠, 지금. 그리고 이 순환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안정시장은 어떤 국면에나 다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상향 국면과 하향 국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매도인 중심인지 매수인 중심인지가 달라져요. 이거 실무에서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4번, 상향 국면과 회복 국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럼 그냥 하는 방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거래를 늦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의 주도권을 누가 져요? 매도자가 지겠죠. 근데 상향 국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수요자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급하면 지는 거예요. 하향 국면과 후퇴 국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힘이 세죠. 네. 수요자를 찾기가 힘들다고요. 하향 국면과 후퇴 국면에서는.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후행 또는 동행하는 모습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행, 선행,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9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후퇴 국면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여기 보실래요? 후퇴 국면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매도인 중시 현상이 커지나요? 아니, 후퇴 국면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초과 공급. 그럼 누가 힘이 세요? 매수자 중시 경향을 띠겠죠. 매도자 중심 시장이 됩니다. 되세요? 그럼 이 부분이 후퇴 시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이 표현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저를 보실까요? 왜 후퇴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까요? 아니, 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가 준 거죠, 여러분. 그럼 수요는 왜 줄었어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이자율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점을 때리고 회복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네. 그래서 낮아서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시장 내 유효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 분석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인구 소득 등의 수요 측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2번에는 별표 하나, 단기적 동그라미, 수요 측 동그라미, 장기적으로는
주택 착공량 및 완공량 등의 공급측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 동그라미, 공급측 동그라미 치세요. 잠깐만 이쪽 보실래요? 우리 단기와 장기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장기적, 최종적으로는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뭐랑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비용과 가격은 같아진다고 그랬죠?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상승으로 끝나고,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면 비용 불변 산업이고, 가격이 하락으로 끝났다면 비용 감소 산업. 기억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용과 가격은 같아져요. 그럼 최종적인 장기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이거 무슨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공급 비용이죠. 공급자의 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단기에는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 있었어요. 같았죠, 여러분? 원래는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게 아니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던 거죠. 그런데 단기에 수요가 늘었어요. 공급이 증가가 안 되죠, 부동산. 단기에는. 그럼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 폭등하죠. 단기에 수요가 줄었어요. 공급을 줄일 수도 없죠, 단기에. 건물이 있는데 가격이 낮아졌다고 걔를 갖다 공급을 안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누구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돼요? 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에는 누구에 의해서 변하고? 수요자에 의해서 변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에 의해서 변하니까 단기의 부동산 경기 분석은 누구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 수요자. 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 맞추는 게 맞다? 공급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요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다? 공급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다? 공급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맨날 수요를 줄인다, 늘린다 이러면서 장난을 치니까 이 시장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는 부분별 경기의 가중평균치적 성격,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죠. 4번. 일반 경기에 후행 또는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까 일반 경기에서 돈 벌었을 때 부동산 산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또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뭐뭐가 보이기도 한다 그랬을 때 걔는 맞는 문장일 가능성이 거의 100%. 그 다음 5번. 안정시장은 부동산 고유의 시장. 부동산 경기에 의한 구분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자, 여기 보실까요? 얘가 회복이었죠. 얘가 상향입니다. 얘가 후퇴였어요. 얘가 하향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찍고 다시 회복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기에는 안정시장이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요? 주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니, 주기는 일주기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주기라고. 맞나요? 만약에 얘가 주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안정시장 찍고 다시 회복시장. 그럼 주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는 회복시장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있죠.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 다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닌데, 이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도 하향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되지 않고 유지나 약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상향 국면이라면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도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죠. 경기 변동의 영향을 얘도 받죠. 그래서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상향 국면에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은 높은데 얘는 낮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후퇴시장에서 갖고 있으면
하향시장에서 갖고 있으면 유리한가요? 다른 건 많이 떨어지는데 얘는 유지 또는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떨어질 테니까. 맞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5번 보기. 안정시장은 부동산 고유의 시장으로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국면이에요. 안정시장의 동그라미 거기다 적어 놓으실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거죠. 일반 경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의한 구분은 아니지만 경기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 영향을 받기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번.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이 문제 다 똑같아요. 그래서 3번 보면 상향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자가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고 들어요? 늦추려고 하겠죠. 매수인이 앞당기려고 하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보면 무슨 대단한 문제 같지만 너무 쉽잖아요.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1억인데 2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은 매물을 걷어들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내놓을까요? 걷어들여요. 나중에 올랐을 때 팔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힘이 세져요? 매도자가 힘이 세지는 거죠.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매도자는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좀 더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근데 매수자는 좀 더 지나면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느긋하죠.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져요? 수요자가 힘이 세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음 11번. 이제 11번부터 시작해서 거미집 이론이 나왔습니다. 거미집 이론 문제 풀 때 모형의 종류를 주거라고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미집 이론은 이거였죠, 여러분.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은 증가되지 못하므로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이 비탄력성을 띠는 이유는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농수축산물, 그리고 부동산 등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었나요? 그래서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을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이게 거미집 모형. 거미집 이론에 누가 주창했죠? 에거먼이나 에치켈? 기억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형의 종류를 외울 때 수탄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죠. 한 점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안정적 균형이었죠. 그럼 뻗쳐나가는 건 발산. 같은 범위에서 돌고 도는 건 순환. 그때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랐죠. 같으면 뭐예요? 수탄과 공탄이 같아. 순환형. 수요가 더 커. 탄력성이. 수탄수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외우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수탄수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입니다. 그때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였죠. 그렇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죠.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했던 이유는 절대값을 띄워버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항상 플러스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크기,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싶은 거지 방향을 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씌웠다? 절대값.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요령이 탄, P, 함수로 주면 QD, QS 앞에 개수를 1로 만든 상태에서 P 앞에 개수가 탄력성이다. 아까 풀었죠? 이 탄력성을 역수로 놓으면 얘가 기울기. 그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지를 보셔야 돼요. 제발 거미집 이론이 다시 나왔으면 이렇게 빌어야 돼요. 진짜 얘는 너무 쉽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A 부동산 수요의 가격탈성 1.1, 공급의 가격탈성 0.9. 얼마나 착한 문제예요. 그럼 얘는 수요가 더 크잖아요. 수탄수죠?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B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발산형이겠죠? 1번이죠. 끝.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11회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 잘 못 풀었어요. 이거마저도. 그 다음 12번. 24회. 다음과 같은 조건 거미집 이론.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를 찾아보래요. 이제는 기울기로 줬죠.
그럼 기울기 절대값 씌워서 얘는 0.3, 0.7이네요. 얘가 더 작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은 게 얘가 더 탄력적인 거죠. 수탄수, 수렴형. 이 둘 중,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비부동산 0.5, 0.5죠? 왜 마이너스 0.5인데 0.5죠? 절대값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같으니까 순환형이죠. 답은 1번. 끝. 자, 13번. 자, 31회. 칠판. 검시비론에 관한 내용, 괄호에 들어갈 모형 형태를 구해보래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답니다. 자, 제가 이거 안 읽는다고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더 크대요. 네? 아, 수탄. 수죠. 수렴형이죠. 그럼 수렴형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대요. 얘는 기울기의 절대값이죠. 네.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가 탄력성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발산형이죠. 답은? 수렴형 발산형. 쉬워요? 헷갈리세요? 쉽죠? 정말 쉽게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번. 이렇게만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금방 맞춰서 자존심 상한 출제위원님께서, 교수님이 이제 문제를 바꿨죠. A,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함수 딱 뜨면 기함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그냥 막 쓰러져 가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태적 자기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 이걸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모형의 형태만 보면 되겠죠. 그럼 A 부동산 시장에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탄피였나요? QD 앞에 1이에요. 마이너스 1도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탄력성이죠. 탄력성 2. P 앞에 개수가 탄력성이었습니다. 탄피. 얘 수요함수죠. QD니까. 그럼 얘는 4QS죠. 얘가 1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4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4분의 3이죠. 뭐가 더 커요? 2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는 수렴형이죠. 수탄수. 그럼 B부동산은 얘 QD 앞에 2죠. 그럼 2로 나눠줘야 돼요.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4QS니까 4로 나눠야 되죠. 그럼 2P를 4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같죠? 무슨 형? 순환형. 답은 4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5번. 29회 시험 문제. 복잡해 보이죠? 제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A 부동산 상품 시장, B 부동산 상품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그냥 줬네요. 그리고 A 부동산 상품 가격 5% 상승, B 부동산 상품 수요 4% 하락.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자,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상승하면 A 부동산 수요량 감소하죠. A 가격 올라가면 A 수요량 줄잖아요. 근데 B 수요량도 줄었대요. 그럼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보완제죠, 얘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의 판단 바로 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들어갑니다. 얘 QD 앞에 1이죠. 탄력성 1이죠. 1. 얘 2죠. 2로 나누죠. 그럼 얘는 플러스 P니까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뭐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수탄 수잖아요. 아, 맞나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그리고 비부동산 상품 시장 얘 1이니까 얘 그냥 2죠. 탄피. 그럼 얘는 3QS니까 3으로 나누죠. 3으로 나누면 6 나누기 3은 2죠. 2 같죠? 무슨 형? 순환형.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풀만하세요? 아, 풀만하잖아요.
이것도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 충분히 1분 안에 풀죠. 탄피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 16번. 27회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지론에 의한 시장의 모형 형태를 구해보랍니다.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줬어요. 공곡선의 기울기와. 할게요, 여러분. 얘 0.8인가요? 얘 0.6이죠. 기울기가 뭐가 더 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얘 발산형이죠. 네.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둘은 같죠. 무슨 형? 순환형. 얘는 수요가 더 작죠. 0.6, 1.2니까.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네요. 수탄수. 그래서 발산형, 순환형, 수렴형이겠죠. 답은 5번. 너무 쉽죠. 17번. 거미집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공급자의 미래 가격 예상 능력이 결여돼서 전기 가격에 의존해서 금기의 생산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급자는 하나씩 차이가 발생하나요? 전기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공급되는 건 현재죠. 금기. 금기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그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한기 지나서 공급되죠. 미래. 왜 이렇게 한 기씩 차이가 나죠?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근데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 미래 수요량.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1번, 5, 2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으면 얘는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죠? 수렴형 맞네요. 3번. 수요와 공급의 시간 차이로 주기적인 가격의 폭등과 폭락 반복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움직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태적 균형 분석 이론이죠. 4번.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경우 이론의 유용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X죠.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거 기억나나 보세요. 거미집은 짱구가 아니면 걸려요, 피해요? 피하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는 반드시 짱구여야 되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래서 현재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하니까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이 폭락돼서 트랙터로 밀어버렸고 펑펑 울었고 현재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여버리니까 미래 공급량을 줄이니까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 보고 또 공급량 늘려서 초과 공급 그거 반복했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자가 조금이라도 미래 가격 예측 능력이 있어서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초과 공급 없고 초과 수요 없고 가격 폭등 폭락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발생하는 이유는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공급자가 짱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거미집은 이렇게 발길에 걸려요? 얼굴에 턱하니 걸려요? 얼굴에 턱하니 걸리죠. 상공에 친다고 그랬죠. 거미집 이론은 어디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상공에. 근데 주거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5번. 폐쇄 경제를 전제하므로 오늘날에는 개방 경제죠. 그 말은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국내 배추 수요가 증가하면 수입을 통해서 배추 공급량을 바로 늘려버리겠죠. 그럼 가격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고 호주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올 수 없죠.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겠죠. 네,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18번.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가격 변화 시 수요는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하나요? 바로 반응하나요? 땡. 가격 변화하면 바로 수요자는 바로바로 반응 안 하죠. 근데 공급은 즉각적으로 반응 못 하죠. 아까 이제 금방 다 설명하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그게 문장으로 보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1번 문장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에서는 현재 가격에 맞춰서 미래 수요량이 결정되고 현재 가격에 맞춰서 현재 공급량이 결정된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X죠. 네. 2번.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갭,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주기적인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균형의 폭이 커지게 되는 상태에 중점을 둔 비교 정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얘 비교 정학이에요? 정태적 현상이에요? 동태? 동태적이죠. 그리고 얘가 균형의 폭이 커져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안정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렴형이 기본이니까. 그 다음 부동산 시장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그럼 4번이 이제 왜 틀렸는지 볼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으면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수렴형인데 발산한다고 그랬죠. X.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면 같으면 순환형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균형을 향해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분을 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또 볼게요.